지금 이 순간에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인생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사를 왜 지내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해왔으니까, 어른들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혹시 이런 이유들이 먼저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 대답 속에 제사라는 문화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오늘 전통을 무시하거나 조상을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정말로 조상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의례가 진짜 우리를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의례의 희생물이 된 건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제사의 진짜 역사를 말씀드릴 겁니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이 목숨처럼 지켜온 그 전통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절을 열흘 앞둔 어느 집 부엌. 47살 주부 한 분이 이미 머릿속으로 장보기 목록을 계산하고 있어요. 사과는 몇 개, 배는 몇 개, 전을 부치려면 애호박이랑 두부랑 생선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물은 몇 가지를 무쳐야 하는지.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혼자 명절 2주 전부터 이미 머릿속이 제사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분 손을 한번 보세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기름튀김에 데이고 설거지에 불어터진 그 손이 병원을 찾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 진료인원에서 여성이 약 79%를 차지합니다. 명절처럼 집안일이 몰리는 시기엔 그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이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이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제수용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마련하는데 평균 30만 6천 원이 넘는 돈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해도 24만 원이 넘고 대형마트를 가면 32만 원, 백화점이라면 48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명절 차례상 딱 한 번의 이야기예요. 그럼 기제사,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따로 지내는 제사는요? 집안마다 다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모, 심지어 고조부모까지 챙기는 집은 1년에 12번이 넘게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씩만 잡아도 1년이면 어림잡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넘는 돈이 조상님 제사상에 올라가는 셈이에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을 쓰기 위해 장을 봐야 하고, 요리를 해야 하고, 상을 차려야 하고, 절을 올려야 하고, 다시 치워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는 그 노동의 무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짚어볼게요. 이 노동, 과연 누가 하고 있을까요? 한 조사에서 명절 가사노동은 여성이 주로 하고 남성은 거드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73%대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답한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뭘 하냐고요? 많은 집에서 남자 어른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거나 명절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상차림이 끝나면 식사 자리에 나와 밥을 먹고 제사가 끝나면 다시 쉬는 거죠. 이게 과장이냐고요? 여기저기 커뮤니티나 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지. 같은 설문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사후의 자손들이 자신의 제사를 지내줬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남성은 16.7%였고 여성은 단 2.4%였거든요. 남성이 여성보다 7배나 많이 제사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답은 너무 단순해요. 제사 때 제일 힘든 사람과 제사로 대접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힘든 사람은 제사가 없어졌으면 하고 대접받는 사람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의뢰해서 진행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55.2%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어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제사가 필요 없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는 이 제사,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누가 만든 건지, 그리고 왜 만든 건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뿌리를 따라가면
수천 년 전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나라, 주나라 시대예요. 그 당시에도 조상에게 음식과 술을 바치는 의례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건 왕과 귀족들만 하는 행사였어요. 일반 백성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지배층의 권위를 보여주는 국가 행사에 가까웠던 거죠. 쉽게 말하면 조상에게 제사 지낼 자격 자체가 신분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게 한국에 들어온 건 고려시대예요. 처음에는 불교식 의례 형태로 들어왔고 본격적인 유교식 제사는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사를 지낸 건 주로 양반이나 사대부 계층이었어요.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일반 백성들은 오늘날처럼 제사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사가 왕실 양반만의 일이 아니게 돼요. 백성들에게까지 퍼져나간 때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조선 왕조는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때 핵심 도구가 주자가례예요. 중국 성리학자 주희가 정리한 가정의례 매뉴얼인데 관혼상제, 그러니까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히 적어둔 책입니다. 조선은 이 책을 국가가 나서서 보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전통을 지키고 싶어서였을까요? 조상이 너무 소중해서였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선의 정치적 속내를 꺼내면 이야기가 조금 서늘해집니다. 조선 왕조 입장에서 유교 제사를 전국에 퍼뜨리는 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묘수였습니다. 첫째는 당시 강력했던 불교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 둘째는 백성을 통치하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유교에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왕에게도 충성한다는 논리예요. 가정에서의 효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같은 구조로 연결시킨 거죠. 그리고 제사는 그 효의 가장 눈에 보이는 형식이었던 겁니다.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사람은 곧 효자이고 효자는 곧 충신이 되는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는 조상에 대한 순수한 그리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국가가 백성을 질서 있게 통치하기 위해 설계하고 보급한 시스템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복잡한 제사상, 20가지 30가지 음식, 어동육서, 홍동백서 이런 규칙들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전통이라기보다 후대에 덧붙여진 관행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성리학의 대가였던 퇴계 이황 선생이 실제로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기록을 분석해 봤더니 술, 밥, 국, 생선, 포, 과일 이렇게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음식을 올렸습니다. 퇴계 선생이 남긴 기록에는 음식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고 해요. 퇴계 이황이 누구예요?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입니다. 제사를 가장 제대로 알고 가장 제대로 지냈을 뿐이에요. 그분이 5가지 음식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는 지금 왜 30가지를 차리고 있을까요? 시대가 지나면서 체면과 과시가 덧붙여진 거예요. 집안 체면상 이 정도는 차려야 한다. 저 집보다 못 차리면 창피하다. 이런 경쟁 심리가 음식 가짓수를 계속 늘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복잡한 제사상, 사실은 허례허식이 만들어낸 관행에 가깝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제사는 원래 귀족의 문화였고 조선 왕조가 통치 목적으로 백성에게 퍼뜨린 거고 우리가 진짜 전통이라 믿는 그 복잡한 형식은 체면 경쟁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3가지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이게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은 왜 차리는 걸까요? 조상이 와서 실제로 드시는 건가요? 유교의 공식 입장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자가래 기준으로 보면 제사는 조상이 살아있을 때처럼 예를 갖춰 대접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조상이 실제로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정성의 표현에 가깝거든요. 공자조차 사후 세계 문제는 선을 긋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공식 유교는 내세나 혼을 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상의 혼이 기일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퍼져 있었고, 그래서 수저를 놓고 문을 열어두고
향연기로 혼을 부르는 거죠.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도 조상이 드시고 남긴 것을 함께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중에 유교의 논리로 하는 건지 민간 신앙의 논리로 하는 건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거도 불분명한 채로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사 문화의 원조인 중국과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중국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제사 문화가 크게 약해졌습니다. 일본도 불교식 기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형식이 훨씬 간소하고 강요하는 분위기도 거의 없어요.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 출발했는데 정작 원조들은 진작에 내려놓은 걸 우리만 이렇게 무겁게 붙들고 있는 거죠. 왜 유독 한국만 이럴까요?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그토록 강력하게 제사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500년의 관성이 지금도 부엌 안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제사의 구조 자체가 사람을 두려움으로 묶어놓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전형적인 장면이 있어요. 어느 집 40대 며느리가 제사를 좀 간소하게 하자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나서냐. 제사 소홀히 하다가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 거야.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다음 명절에도 똑같이 부엌에 서죠. 이게 두려움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도 혹시라도라는 불안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구조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조상 덕분이라고 해요. 반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사고가 나면 제사를 소홀히 한 탓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논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국 제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런 인지 왜곡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제사를 열심히 지낸 해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조상 덕분이래요. 그러면 제사를 열심히 지낸 해에 나쁜 일이 생기면요? 정성이 부족했던 탓이래요. 그러면 제사를 아예 안 지낸 집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그건 그냥 언급이 안 됩니다. 없던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낸 집에 나쁜 일이 생기면은요? 봐라, 제사 안 지내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3가지가 제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구조 안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단단한 믿음 구조예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미 때문에 하게 만들거나 두려움 때문에 하게 만들거나. 지금 많은 집에서 제사는 의미 기반이 아니라 두려움 기반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의례는 추모가 아니라 통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조선 왕조가 효와 충성심을 연결해서 백성을 통치했던 것처럼 지금도 제사는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 하면 집안에 큰일 난다는 말로 사람을 묶어두는 방식으로요. 이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가장 끔찍한 결과가 바로 가족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결혼 자체를 막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사 있는 집 장남이랑은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제사 유무를 조건으로 따지는 게 이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한쪽은 평생 해온 제사를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한쪽은 그 노동을 떠맡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간극이 아예 만남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저출산, 비혼, 이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제사 문화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는 이제 가족 안의 갈등을 넘어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장면을 더 떠올려 보세요. 제사가 끝난 뒤 어느 집 부엌이에요. 2시간 동안 혼자 설거지를 한 며느리가 마지막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게 진짜 조상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어서 하는 건지. 그 답을 모르면서도 내년에 또 이 부엌에 서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게 너무 지쳐요. 이런 감정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2.2%가 지내고 있어요.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간극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불만이 쌓이고 있을까요? 제사를 두고 부부가 싸우는 건 이제 너무나 흔한 일이 됐습니다. 명절은 평소 눌러두던 갈등이 한꺼번에 터지는 트리거가 되기 쉽고, 설과 추석 같은 명절 전후로 이혼 상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어요. 고부 간의 갈등, 형제자매 간의 눈치 싸움, 누가 더 많이 준비했느니 적게 준비했느니 하는 티격태격. 이 모든 것들이 제사라는 의례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사는 원래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가족이 하나 되는 자리여야 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의례 때문에 가족이 깨지고 부부가 싸우고 며느리가 이혼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적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가족을 위한 의례가 가족을 갈아먹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의례가 사람 위에 올라서는 순간 그 의례는 이미 의미를 잃은 거예요. 자, 이쯤에서 반론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도 조상을 기리는 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가족이 모이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고요. 맞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일이 있으면 누군가를 잊지 않을 수 있고, 흩어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핑계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30가지 음식이 올라간 제사상이 필요할까요? 누군가는 전날 밤부터 잠을 못 자고 준비해야 하는 그 형식이 꼭 있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일에 온 가족이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낙지볶음 하나 시켜놓고 둘러앉아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했어요. 손녀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어떻게 업어줬는지, 아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혼난 기억,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할아버지가 수줍게 용돈 쥐어주던 이야기. 그 식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추모 아닐까요? 30가지 음식 대신 이야기 하나로 오히려 더 진짜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것 같았던 거죠. 형식과 의미는 다른 겁니다. 형식이 사라져도 의미는 얼마든지 남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조상을 기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닙니다. 이 낡은 형식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더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말자는 게 불효라는 인식이요. 우리 사회에서 제사를 거부하면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듣기 쉬워요. 그런데 효라는 게 뭘까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게 효인가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 비용과 노동을 바치는 게 효인가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명절마다 탈진하고 부부가 싸우고 며느리가 몸을 망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정말 그 돌아가신 분이 원했던 일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기일마다 손자 며느리가 전날 밤부터 잠을 못 자고 준비하고 제사 끝나고 나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하늘에서 그걸 보시면서 내 덕분에 가족이 모였네 하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드네 하고 안타까워 하실까요?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쩌면 제사를 없애는 게 살아있는 가족을 진짜로 아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중립이에요. 어떤 전통은 보존할 가치가 있고 어떤 전통은 시대가 바뀌면서 수정되거나 사라져야 합니다. 노예제도도 한때는 전통이었고 여성의 교육을 막는 것도 한때는 관습이었어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제사,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 형태상으로도 그렇게 오래된 전통조차 아니거든요. 성균관 조사에서 또 흥미로운 게 나왔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들이 간소화하거나 가족 모임 같은 형태로 대체하고 싶다를 41.2%로 꼽았어요. 완전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로 더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도 27.8%였고요. 결국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걸요. 그런데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 눈치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안 하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그 두려움이에요. 조선 왕조가 통치 수단으로 심어놓은 그 두려움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사람들의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의미를 대신하게 된 그 순간부터 제사는 추모가 아니라 강요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제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조상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진짜 소중한 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써야 하는 그 사람, 며칠씩 준비하느라 몸을 망치는 그 사람, 부엌에 갇혀 밤새 전을 부치는 그 사람, 명절만 되면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제사가 사라져야 하는 건 형식보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제사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그 사람한테 오늘 한번 물어봐 주세요. 괜찮냐고, 정말로 괜찮냐고. 사람이 전통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우리가 조상을 기억하는 방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선택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추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